아들을 살해한 범인을 24년 동안 쫓는 아버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이야기가 현실에도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다룰 사건이죠. 이 남성의 이름은 코바야시 사토르. 사이타마현 가스카베시에 살던 그는 21살 대학생으로 이렇게 잘생겼는데도 다소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부럽네요. 아무튼 당시 그는 취업준비생으로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취업 세미나에 자주 참석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1996년 4월 11일 이날 사토르 씨는 친구들과 함께 취업 세미나에 참석한 후 가볍게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1시 반 무렵 그는 친구들과 헤어진 뒤 집으로 가기 위해 이케부쿠로역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이날은 목요일로 평일이라 사람이 무척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토르 씨가 승강장 계단을 올라가던 도중 문제가 생깁니다. 모르는 남자가 사토르 씨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시비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상 몸이 부딪히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아무튼 사토르 씨는 시비를 거는 남성을 무시하고 계단을 올랐는데요. 이 남성은 씩씩대며 사토르 씨를 뒤쫓아왔다고 합니다. 이에 사토르 씨는 남자와 얽히고 싶지 않았던 모양인지 올라왔던 계단을 다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사토르 씨를 불러세웠고 이내 말싸움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렇게 사람이 잔뜩 있는 승강장에서 말싸움을 하던 도중 이 남성은 갑자기 사토르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근처에 있던 누군가가 싸움은 그만두시죠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목소리는 사토르 씨의 뒤에서 들려왔고 사토르 씨는 반사적으로 목소리가 들려온 뒤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멱살을 잡고 있던 남성은 손바닥으로 사토르 씨의 턱을 강하게 공격했고 사토르 씨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는데요. 문제는 그가 쓰러진 곳이 승강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란색 점자 블록이었고 여기에 후두부를 강하게 부딪혔던 것이죠. 참고로 이때 이미 싸움은 그만두시죠 라고 말했던 남성은 어딘가로 도망쳐 모습을 감췄다고 합니다. 남성의 폭행이 발생하자 승강장에 있던 사람들 몇 명은 웅성대며 사토르 씨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승강장엔 약 120명 이상의 사람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 범인인 남성을 목격했는데요. 범인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때마침 도착한 전철에 탑승,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때 그가 도망치는 모습을 본 한 목격자가 도망치지 말고 여기 계셔야죠 라고 말을 걸었지만 이에 대해 범인은 폭언을 퍼부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밤 11시 37분 범인을 태운 전철은 역을 떠났죠. 한편 승강장에 쓰러진 사토르 씨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무도 구급차를 부르거나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고 역무원이 현장에 오고 나서야 비로소 구급차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무렵 사토르 씨 곁에서 그를 돌봐줬던 건 처음 보는 할머니 한 분뿐이었다고 하네요. 이후 병원에 이송된 사토르 씨는 의식이 있었고 병원 측은 진통제를 처방한 후 안정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은 그의 부모님은 즉시 병원으로 이동해 아들의 상태를 살폈죠. 처음에 의사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진단했지만 새벽이 되자 사토르 씨의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격하게 경련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러자 병원 측은 여기선 치료가 불가능하다 라며 더 큰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만 심야였던 데다 병원을 찾는 것에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 사토르 씨는 아침 7시나 되어서야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하지만 결국 늦어진 치료 탓에 사토르 씨는 의식을 잃었고 이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4월 16일 아침 무렵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아버지는 좀 더 빨리 치료했다면 아들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때 자신의 남은 생을 아들을 이렇게 만든 범인을 찾기 위해 바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토르 씨의 사망 이후 경찰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당시 현장에는 120명가량의 목격자가 있었기에 목격 정보나 증언은 충분하리라 여겼습니다만 정작 수사에 협조했던 것은 고작 10명 정도뿐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10명 중 남성 1명은 현장을 목격한 후 범인과 같은 전철에 타며 그가 어디서 내리는지 관찰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남성은 목적지가 니포리역이었기에
그곳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즉 적어도 범인은 밑보리역 혹은 그 다음에 존재하는 역들이 목적지였다는 것을 의미했죠. 정보는 부족했지만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범인의 특징을 잡아낼 수 있었고 그의 몽타주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경찰이 제작한 몽타주인데요. 남성은 24살에서 38살 정도의 나이로 키는 170에서 180cm 정도였고 체격이 컸으며 약간 살이 쪘고 턱이 접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특징적인 부분은 범인의 오른쪽 눈가였는데요. 범인의 오른쪽 눈가 옆엔 3개의 흉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어두운 색 정장을 입었으며 술에 취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네요. 한편 아버지는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역 근처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2개월 후 아버지는 정말 우연히 범인과 꼭 닮은 사람을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 아버지는 키타센주역에 있었는데 남성을 본 순간 몽타주에서 봤던 그 남자다 라고 직감했죠. 이에 아버지는 남성을 몰래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역 앞에 파친코 가게에 들어가 파친코를 즐겼고 아버지는 은근슬쩍 남성 옆에 앉아 파친코를 하는 척하며 겨눈질로 남성을 힐끗힐끗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몽타주 속 남성과 똑같이 이 남성도 오른쪽 눈 근처에 3개의 흉터가 있었죠. 이때 아버지는 이놈이 아들을 죽였구나 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이후 범인은 밤 10시가 되자 파친코를 나왔고 아버지도 가게를 나와 범인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친코를 나선 범인은 공중전화에 들어가 누군가랑 통화를 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근처에서 전화 내용을 몰래 엿들었는데요. 범인은 누군가에게 잔뜩 욕을 퍼붓고 있었다고 합니다. 통화를 끝낸 범인은 역으로 들어가 전철에 탔고 아버지 역시 그를 뒤쫓아 같은 칸에 탑승했죠. 당시 남성은 치바현까지 이동해 카시와역에서 내렸는데요. 참고로 이 카시와역은 경찰에게 들어온 제보 중 범인이랑 닮은 사람을 봤다는 목격 증언이 다수 있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역에서 내려 바깥으로 나선 범인은 한 가게에 들러 캔 맥주를 산 뒤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아버지는 맥주를 마시는 그를 보며 밖으로 나왔으니 이 근처에 살겠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맥주를 다 마시자 범인은 어째서인지 갑자기 다시 역으로 들어간 후 아비코역 방면의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필 이때 하차한 승객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범인은 인파에 섞여 사라졌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범인이 카시와역과 아비코역 사이에 어딘가에 살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일주일 동안 잠복했지만 이후로 남성을 목격하진 못했다고 하네요. 당시 아버지는 경찰에게 범인을 직접 목격했다며 신고했고 이에 역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입수할 수 있었지만 당시의 CCTV는 용량 면에서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기에 다른 날짜의 영상으로 더 씌워진 상태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아들의 실명 보도를 신청하는 동시에 목격 정보가 있던 역들 앞에서 팻말을 들고 전단지를 돌리는 등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배부한 전단지는 20만 장 이상이었으며 개인 현상금 200만엔을 걸었는데요. 참고로 이 현상금은 점점 증액되어 나중엔 1000만엔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처음 아들이 이송된 병원 측의 치료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결과 법원에선 병원 측은 6,500만엔의 배상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로 아버지가 승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7년 후 공소시효가 다가옵니다. 범인의 혐의는 상해 치사죄였는데요. 범행 당시 그는 사리를 가지고 사토루 씨를 공격한 것이 아니기에 그의 폭력은 살인이라기보다는 상해 치사라는 범주에 들어갔고 상해 치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공소시효 연장을 요청하는 서명 활동을 벌였고 약 3만 5천 명의 서명을 모아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공소시효를 딱 한 달 남겨둔 2003년 3월 아버지의 호소가 닿았던 것인지 이 사건은 상해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전환되어 공소시효가 8년 더 연장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다시금 공소시효를 1년 앞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폐지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력 정보 제공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사토루 씨의 사망 사건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되어 공식적으로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아들이 사망한 지 17년이 되던 2012년 4월 아버지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경찰에 수사 종결을 요청한 것이죠. 그리고 2020년 12월 11일 경찰 측은 유족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용의자 불명인 상태인 채 수사 종결로 처리하게 됩니다. 24년 동안 범인을 쫓았지만 하루아침에 수사 종결을 요청한 이후 미디어에서 아버지에게 이유를 묻자 아버지는 아들의 수사를 종결짓고 그 힘으로 다른 미제 사건 수사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범죄가 없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들이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경찰의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은 여전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이 남성 보신 적 있나요? 24년 동안 범인을 뒤쫓았던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과 더불어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